안녕하세요.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천지입니다. 오늘은 뇌 속 코끼리라는 책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책 표지를 보니 당신의 뇌 속 코끼리를 마주하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코끼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인드맵을 그리며 책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뿅!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을 평가합니다.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인지,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동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 이면에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는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늘 평가받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동기를 강조하고 못난 동기는 감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시계나 명품을 사는 이유가 부를 과시해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편의적, 미학적 또는 기능적 이유를 둘러댑니다. 뇌 속의 코끼리는 못난 동기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뇌 속 코끼리를 마주해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며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자기 스스로에게까지 속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유는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임으로 인해 인간은 다른 이들 앞에서는 이타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착각 속에 지내왔던 인간이 이 착각을 마주하게 되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을 마주하여 내면의 코끼리를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선을 돌린 채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의 여정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 매핑을 끝까지 봐주세요.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인간 역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인간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팬지들은 위생을 목적으로 털을 손질하는데 혼자서 손질할 수 있는 부위는 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그루밍하는 시간보다 다른 침팬지를 그루밍하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위생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침팬지보다 자기 자신을 그루밍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영장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그루밍은 위생을 목적으로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그루밍해주면서 영장류는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루밍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행위입니다. 노래꼬리치레라는 새의 사회생활에서도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와 무리를 도우며 살아가는데 다른 구성원을 돕기 위해서 경쟁까지 벌이면서 도와줍니다.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한 감시 업무를 벌일 때는 자신이 굶으면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감수하고도 적을 공격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행동들이 이타심에서 비롯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 무리 사이에서 일종의 공로를 쌓게 됩니다. 이렇게 공로를 쌓게 되면 무리에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짝짓기 기회이고 또 하나는 무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경쟁까지 벌이지만 사실상 이 행동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꺼풀 벗겨내보면 사리사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에 비해 과도하게 큰 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왜 이렇게나 급격히 커졌을까요? 이 책에서는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입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어려운 현실 및 경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세쿼이어 나무 중 가장 키가 큰 것은 높이가 무려 115m나 됩니다. 이렇게나 높이 자라면 바람과 중력을 거스르며 서 있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까지 높이 자란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나무가 높이 자라는 이유는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숲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숲에서 자라는 다른 세쿼이어를 상대로 햇빛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쿼이어 나무의 큰 키처럼 인간은 뇌가 무척 큽니다.
인간의 지능은 다른 동물의 지능과 전혀 비례하지 않고 이상하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높습니다. 인간의 조상이 지능적으로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행해왔던 큰 경쟁 3가지, 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정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은 자연 선택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번식입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상들의 번식 활동을 통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적 경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교미 상대를 찾기 위한 경쟁입니다. 어느 성별이든 자신과 같은 성별의 개체와 경쟁에 놓이게 되는데 좋은 남성과 관계를 맺고 싶은 여성은 다른 여성과 경쟁해야 하며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의 신체 및 유전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도구입니다. 번식이를 위한 상대를 찾기 위해 잠재적 상대에게 자신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좋은 부모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리며 구애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순위 또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노랫꼬리 칠해와 마찬가지로 인간 사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는 2가지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지배와 위신입니다. 지배는 힘과 권력, 즉 무력으로 다른 이들을 지배하는 능력이며 위신은 인기투표와 같이 추종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존중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일컬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침팬지도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동맹, 즉 연합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를 이루어 사는 침팬지는 단순히 힘이 센 것만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힘이 센 다른 침팬지 여러 마리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인간 또한 연합정치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소속될 새로운 무리를 찾고 무리에 들어가고 어떠한 이유로 그 무리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마치 늑대가 무리로 사냥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경쟁적 투쟁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낭비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세쿼이어 나무는 필요 이상으로 키가 큽니다. 만약 세쿼이어 나무들 사이에 30m라는 높이 제한이 있었다면 전체 종에게 훨씬 이득이며 더 높이 자라기 위해 소비하는 그 많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번식을 위해 솔방울을 더 많이 만들고 결론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경쟁은 종 전체의 발목을 붙잡은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쿼이어 나무의 높이 제한 같은 것은 둘 수 없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다른 자연작용과 달리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데 이는 규범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범은 공동체 내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칙과 지침 같은 것입니다. 파티 참석 시 입어야 할 복장 매너, 매표소에서는 줄서기와 같이 다소 가볍고 일상적인 예의부터 운전을 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처럼 엄격하고 강제력이 있는 법률까지 포함됩니다. 지구상에서 진정한 의미의 규범을 만든 최초의 동물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은 기원전 1만 년 무렵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가던 방식이었습니다. 수렵 채집인은 20명에서 25명으로 집단을 이루며 방랑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수렵 채집이란 음식을 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농경이나 가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음식을 구합니다. 수렵 채집인은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잠시라도 집단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렵 채집인의 생활 방식 중 가장 놀라운 면은 침팬지의 생활 방식에서도 인간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평등주의입니다. 이 평등주의의 목적은 한 명의 사람 또는 하나의 연합이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배하려고 하거나 괴롭히거나 자랑하거나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거나 편을 가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의 조짐을 보이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인간의 조상이 집요하게 추구한 평등주의는 세계 최초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 내에서 권력이 가장 큰 개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어떻게 규범을 따르게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잘못하면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집단적 시행이 규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단적 시행 덕분에 수렵 채집 생활 양식에서 평등주의적 정치 질서가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감시와 통치가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규범을 시행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비장의 카드가 두 가지 있는데 바로 뒷담화와 평판입니다. 뒷담화는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뒷담화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평판을 갉아먹는다는 위협 자체가 나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강한 억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규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어기고도 종종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자각하기 어려운 그런 규범들 말입니다. 이것에는 주로 의도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애정이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친밀하게 지낸다면 부적절한 일이 됩니다. 행위보다 의도에 집중해보면 규범을 통해 집단 내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인간의 의도를 제한하는 강도가 약한 규범은 알아차리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뇌 속 코끼리라 부르며 이런 규범 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가끔은 자화자찬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나 과시는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허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잘난 척이 너무 심해지면 조금 언짢아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집단 내에서 스스로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늘릴 만한 방법 중 하나이고 인간의 조상은 지배를 싫어하는 수렵 채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하는 행위 뒤에는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자질, 기술, 그리고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랑은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배우자, 친구 또는 팀원을 선택할 때 그 관계는 일종의 보증서가 되어 선택받은 사람의 지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야 할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환심을 살 때도 바람직한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잘 보이기 위해 알랑거리거나 빌붙거나 굽실대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꼬리를 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첨들입니다. 아마 자랑, 아첨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규범은 이기적인 동기에 관한 규범일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답변 대신 더 고상하고 순수한 동기를 강조한 답변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파트 경쟁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여느 동물처럼 경쟁적이고 이기적인지 살펴보았으며 인간의 뇌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 규범에서는 반대로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규범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규범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게 가능했다면 인간의 뇌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커다란 뇌는 극도로 비경제적입니다. 인간의 경우 평소 사용하는 에너지의 5분의 1을 뇌에서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인간의 뇌는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것은 규범이 있음에도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규범 때문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 기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